안녕하세요. 부산 수영구에서 왔고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 김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앉아 있으면서 심호흡을 좀 했는데 올라오니까 떨리네요. 아마 저와 같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사례 경험을 나누는 것만큼 흥분되거나 긴장되는 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이 사례는 우리가 지역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유형의 사례인데요. 제가 어떻게 조금 확인을 하고 개입했고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과정에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함께 나누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듣고 가면 저 또한 이 길이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느낌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집 정신건강을 이유로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던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께서 사례관리 개입 이후에 외부활동, 사회활동을 시작하셨고 종결쯤에는 그 활동이 유지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은둔형 엄마의 인생 후반전이라고 잡아봤고요. 이 사례는 다른 구에서 저희 구로 넘어올 때 드림스타트 센터를 통해서 의뢰된 사례입니다. 이미 타구에서 미취학 아동과 영유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셨고 저희 구로 전출 통보가 오면서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해당 가구를 방문하고 욕구 사정하는 과정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조금 고민하시면서 의뢰됐던 경우입니다. 2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3인 가구였고요. 클라이언트는 우울감, 그리고 이제 빈번한 자살 사고, 그리고 수면 장애, 거기에다가 이제 수시로 좀 음주를 하는 그런 건강 관리 부분에서 좀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공황 증상이라든지 불면, 우울을 이유로 해서 한 6년 정도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 클라이언트가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고요. 이후에 이제 친구들하고 자주 놀러도 다니고 밖에서 이렇게 좀 그러셨나 봐요. 고등학교를 입학했지만 학업을 끝까지 졸업하지는 못하셨고요. 좀 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의 어떤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인에겐 조금 불편함이 좀 강했고 어느 순간에는 조금 딸아이에 대한 위협감까지 혼자서 조금 그런 감정을 조금 느끼시면서 소송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판결에서 전 남편 양육비 지급 판결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사실은 조금 공적 제도에 수급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개입할 당시에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전 남편의 양육비만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셨지만 이 전 남편분이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께서 이렇게 협박이나 막 이렇게 좀 모욕적인 문자를 보냈을 때 이제 양육비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오지 않으니 이제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 호소하시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신 것이 홈쇼핑 콜센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콜센터 업무는 노동 시간이 균일하지 않고 그때 방송 상황이나 이때에 따라서 갑자기 야근을 한다거나 다음날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한다거나, 그래서 근무 시간이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어린 2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보지 않는 사상의 자활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훈육에 있어서 좀 성과나 이런데 조금 성과 중심적으로 지향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 자녀에 대한 어떤 통제, 그리고 어떤 것들을 도달해지지 못했을 때 처벌, 처벌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까지 있기도 하셨습니다. 개입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은 일단은 좀 체형은 왜소합니다. 체형은 왜소한데 체형이 왜소한 걸 떠나서 이제 아이가 다크서클이 너무 이렇게 있어요. 다크서클도 있었고 굉장히 피곤해하고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뭐 학교에서 그리고 뭐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드림스타트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투입되었고 아이는 피곤했어요.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1, 4학년 때 전체적으로 그 정서행동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관심군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어요. 그 주양육자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엄마의 보고에서 아이는 드러나진 않았는데 학교 생활을 통해서 봤을 때 또래 관계 어려움이라든지 정서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아동의 심리평가를 좀 의뢰했더니 소아우울증이 의심이 돼서 좀 어떤 형태이든 간에 치료가 필요하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사교성이 좀 잘 안 되고요. 친구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죠. 좀 잘 못 참고 짜증도 많고 무언가 어떤 자신이 항상 우선이 꼭 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작은 자극에도 내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조금 사정 단계에서 확인된 결과 이 아이는 부모 이혼 전인 3세경의 친부로부터 심한 신체 학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본인이 이제 힘들고 하니 요즘도 이제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잖아요. 아이도 이제 엄마가 스마트폰을 주면서 잠깐 있어 엄마 쉬게라고 하면 하는 게임이 주로 이제 뭐 건물을 폭파한다거나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런 폭력적인 게임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어머니께서 홈쇼핑 콜센터 근무하실 때 새벽 출근을 하시게 되면 이 아이가 6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지각을 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자주 혼나고 이러다 보니 엄마가 야단을 치려고 하니 이 아이가 한 번은 내복바람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맞을까봐. 동네 슈퍼에서 확인이 돼서 아동보건 전문기관에 신고된 이력도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유치원 재원 중이고요. 이제 외출할 때 어머니 말씀으로는 통제가 잘 안 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엄마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고 애착도 잘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것은 주 양육자 외에도 과도한 스킨십을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방문해서 어머니와 상담을 하는데 저와의 대면 장면에서 앉아있는 제 다리 위에 올라와서 손으로 제 목을 끌어안고 제 볼을 쓰다듬으면서 제가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 조금 이제 과한 스킨십을 보여서 일반적인 6세 아동의 모습은 좀 아니었습니다. 가계도를 잠깐 보시면 이 집이 조금 특이했던 건 한부모 가정 육아 카페에서 유사한 형태의 한부모 가정을 만났어요. 요 집. 함께 동거합니다.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구로 넘어올 때 집을 구해서 이 두 가구가 한 집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요분도 이혼을 하시고 아들이 8살, 클라이언트의 아들도 8살. 클라이언트의 어머님은 이혼 이후에 재혼을 하셔서 별도로 출산을 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연락이 되기는 하지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가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여기서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건 각 가구원별로 감정선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잘 지급하지 않으니 이 불신이 좀 극에 달해 있고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딸과는 굉장히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융합적인 감정과 함께 신체적 학대가 드러나고요. 이후에 또 말씀이 잠깐 언급은 되겠지만 잘 키우고 얘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무언가 못마땅할 때는 전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아들이 막 싫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함께 동거하는 지인 또한 정신과적 어려움을 겪고는 있었는데 요 두 아이가 굉장히 융합적이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들이 한편이었다가 지역아동센터에 가도 우리들이 한편이었다가 집에 오면 적이었다가 하여튼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 두 분의 감정선도 요 아이들의 감정선과 비슷합니다. 워낙에 양육 태도가 달랐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통제적인 반면에 함께 동거하는 이분은 굉장히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생태도를 봐주시면 생태도라고 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그 생태 체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긴 한데 그것과 함께 감정선의 변화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입 당시에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센터, 정신과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개입되어 있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조금 사례 관리를 진행하면서 조금 그 기관들이 조금 확대는 되었는데 선생님들도 많이 갈등하시겠지만 기관의 확대가 과연 이 클라이언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항상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확대되었던 과정에는 그 서비스 기관을 좀 조정을 했었어요. 보이시나요? 지역아동센터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관에서의 수련 시간을 조금 늦추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좀 쉴 수 있게 가정 내에서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확보를 했고 학교 교육부자 선생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요. 아이의 그 심리 상담이나 그 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좀 나오지는 않지만 아까 엄마가 그 홈쇼핑 콜센터에 취업을 하면서 야간이라든지 출근 시간대 아이가 케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비공식 자원이 연결됐었어요. 제가 그 이동에서 관리했던 그 홀로 어르신 어머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아침 시간에만 좀 봐달라고 그래서 동네 할머니가 잠깐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긴 하지만 요 체계들이 좀 달라지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조금 어머니가 태도가 조금 달라지신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봤던 장면이 전부가 아니어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야기들이 남편을 닮아서 정말 싫다 뭐 이렇다기보다 상담 과정에서 아이가 내가 아빠에게 맞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해라든지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각인되는지 몰랐다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은 좀 달라지고 계셨고 딸이랑은 훨씬 더 잘 지내십니다. 그 강점과 장애물 사정을 조금 초기에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의 주 양육자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그러기엔 내가 너무 버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스스로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처리들이 잘 되지 않으니 그게 아이에게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 또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만큼 지역사회가 지칠 정도로 높은 지원 욕구를 가지고 계셨고요. 정부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만큼 정부에 대한 파악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과 여기는 이렇단다 저긴 저렇단다 상호 비교도 해가면서 그런 모습들도 보이셨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기관들은 이러한 클라이언트 태도가 좀 지치거나 야같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본인의 그 결혼 전 원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가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 클라이언트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무언가 조금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또한 클라이언트보다 더 심각한 정신건강 상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입원 치료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 내에 성인 어떤 그 양육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좀 이 아이들이 조금 원만하게 그리고 이분들이 좀 자리 잡아 가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영역별로 좀 얘기를 보면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이혼하고 나서 근데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든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내가 이런 행동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 상담과 부모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 그 양육비가 청구되고 있지만 일정하지 않아서 부족했고 근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수급이나 이런 공적제도 편입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 또한 지금 현 거주지에 지내시기 전에 살았던 집의 보증금을 이사 오면서 이제 그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이제 없는 상태였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지인에게 일단 좀 빌려서 8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조금 걱정이 됐던 건 음주와 자살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복용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초기에는 확인이 좀 안 돼서 약은 받아오는지 잘 드시고 계신지 안 계신지. 또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호소할 때 내가 사실 이런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공적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을 크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는 조금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리평가가 필요했었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 내가 기둥이 되겠다,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듣지 않겠다라는 걸로 엄격하게 훈육을 하고 이런 부분 지나친 통제와 처벌이 아동의 방임이나 아동의 학대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역별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들의 내용은 뭐 이제 쭉 봐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생태도 변화와도 마찬가지고 자료에도 있으니 일단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전세임대주택으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는 계시고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사감명 바우처 이제 주 2, 3회 자녀 양육을 위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지금 투입되어 있고요. 이제 아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원들이 좀 드림스타트 센터를 통해서 투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밖에를 잘 못 나가니 이제 목욕을 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부녀의 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목욕 서비스를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례는 지역 사회의 공공 부분에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좀 이렇게 밀도 있게 연계를 한 것도 같고 굉장히 네트워크 속에서 진행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케이스 스터디에 올해 공모를 했던 이유는 생태도를 보더라도 전후를 보더라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사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각 영역별 욕구 사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나는 이래서 일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상담 장면에서 클라이언트의 진술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건가, 어떤 도구를 쓸 건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조금 적극적인 질문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나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직업 역량이 분명히 강했을 텐데 제가 어느 포인트에선가 놓쳤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우리가 일을 못하겠어요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고용 영역에서 욕구를 사정할 때 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진행한 지 한 1년 가까이 즈음에 다시 어렵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로 얘기를 하시고 무엇보다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선정하고 초반에 중간에 이제 넘겨받은 사례인데 재사정을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 기관과의 관계를 다시 사정할 때 다 이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말이야 우울하다고 집안에서만 우리 프로그램 끝났는데 애 데리러도 안 오고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클라이언트에게 들어가고 그런 뉘앙스의 피드백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아동이 전달받게 되고 이제 좀 그래서 지역 사회의 어떤 관계들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사례가 서비스가 100개가 들어가도 안 변하는 집이 있고 서비스 하나 들어가기 전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동기가 부여돼서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만나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분석하거나 검토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었고 본인 스스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직업 활동을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중졸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기껏 할 수 있는 건 콜센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직업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약이 늘어난다. 내가 더 나빠질 것 같아 건강이 내가 아이를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계속 두려움들을 중간중간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기관을 연결할 수도 있고 필요한 자원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딱 그 대면하면서 맞닥뜨리는 장면에서 이런 두려움들을 조금 감소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무기나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직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클라이언트 선택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수급자가 아니어도 그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할 수도 있고 뭐 검정고시를 통해서 본인의 좀 학력을 증진할 수도 있고, 그럼 기회가 좀 많아질 거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는 차상위 자활 사업을 참여하실 수도 있고, 몇 가지 선택지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 자활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요 네 번째 내용은 모든 사례에서,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제 저희들이 겪는 갈등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그 사례 관리 진행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내리는 결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약간 좀 합리적인 적절한 결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건 과연 누가 판단하느냐? 그럼 그거를 판단한다고 하는 기준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감정이 섞이기도 하고, 그런 사례관리사가 감정을 좀 거리를 둔다거나 좀 자기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러한 방안들도 클라이언트의 유형마다 다르겠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돼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친한 척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유형별로 조금 사례관리사의 자기 중심 잡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제도 그 기관이 있지만, 이미 이분은 그 이혼 판결에서 양육비 월 지급 100만 원이라는 채권도 확보가 되어 있었고 지급 판결도 받았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하기가 애매한, 전 남편이 2달 주다가 1달 쉬고, 1달 주다가 2달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뭘 하려고 하면 또 주고, 이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띄엄띄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제도는 있으나 과연 적극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행사를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많이 답답했었어요. 혹시 관련해서 뭐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슈퍼비전을 주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부분으로 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슈퍼비전을 주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례를 하시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 또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사례를 분석을 할 때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의 어쩌면 선생님들한테 실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사례를 봤을 때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이론적 배경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점 관점이었고,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강점 관점이었고, 두 번째 있었던 건 뭐냐면 저한테는 이제 엄마와 자녀의 문제였기 때문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적용했었고, 세 번째는 상담 파트에서 필요한 게 동기 강화 파트였기 때문에 동기 강화 이론을 적용을 했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통합 사례 관리 관점에서 이 사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4가지 관점으로 사례를 봤고 사례를 분석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점 관점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선생님들도 아시는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제가 슈퍼비전을 주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볼 때 강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사회복지사의 가장 강점은 클라이언트를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존중한다라는 건데, 가끔씩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경향들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많은 훈련을 했고, 그 훈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강점으로 바라볼 때 조금 제가 더 소진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투성이인 대상자지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강점으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협력적인 관계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특징, 이러한 그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례 EM이 주요 이슈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왜 이 사람을 강점으로 볼 것인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강점을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인가를 사례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남편의 부적절한 삶에 대해서 대항했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여성의 어떤 힘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킨다라는 것 자체에서 같은 기혼 여성으로서 대단히 용감하다. 그 상황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여성은 정말 대단한 여성이다. 힘 있는 여성이다. 그런 생각을 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후에도 자기가 책임지고 양육을 선택했다. 힘들면은 보육원의 아동보호시설에다 맡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본인이 책임지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그 사례를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살아남기 위해서 육아 카페 등을 활용했다라는 것이 이 분을 통해서 느꼈던 거고, 복지 욕구가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우리 그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뻔뻔하게 보인다라고 하지만, 제가 만약 그 입장이었다면 저는 가서 때를 써서라도 받아 와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나의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뭔가를 요청한 것도, 또 우울증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뒤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멀쩡하게 다니면 사람들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저는 그조차도 이 사람의 굉장히 큰 강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활동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려고, 일을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분이 정말 뭐라 그럴까, 내가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강점을 아마 그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정말 충분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양육 선택을 존중하셔가지고요, 이런 뭐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해주고 양육비 관련 법률 서비스, 법률 개입도 해주고 가족 위주를 위한 개입 방향도 제시를 해주시면서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분의 그 강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끔 이러한 지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됐지만 이러한 것들을 강점 관점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일단은 자녀의 책임 양육 선택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 경제 활동을 통한 가족 부양 의지를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뭐냐면 사료 관리자의 시각 조정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문제 중심에서부터 보다는 강점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 잠깐 시간이 없어서 되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옆으로 가면은요, 저희 학생들 중에 요즘에는 하도 성폭력 당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집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대학에 왔어요. 수업 시간에 그것과 관련된 강의를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교수님,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해줘요. 얼마나 고등학교 때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중심을 너가 성폭행 당했네, 근데 우리 학교 왔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강점 관점으로 돌려가면서 제가 딱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 넌 생존자네, 넌 정말 위대하네, 이 멘트를 해줬을 때 이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봐주느냐,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봐주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눈으로 봐주느냐, 애기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키우는데 아우 심란하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하네 라는 관점으로 봐주는 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고 저 또한 많이 길러야 되는 어떤 실천적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문제 중심이 아니라 강점 관점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때리면, 물론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면 나쁜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엄마의 관점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왜 아이를 때리세요? 라는 그 멘트보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는 그 멘트가 참 먼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점으로 보면서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관계 이런 관점으로 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인데요. 자칫 보면은 이런 케이스들은요, 엄마는 가서 직장 생활하고요, 돈 벌어 오른 사람으로 보고요, 서비스를 줄 때. 그래서 자꾸 고용 중심으로 서비스가 갑니다. 그 다음에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 중심으로 자꾸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대충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중심이신 것 같은데, 내가 아이를 잘못 기르고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들 보고 부모 교육을 받으라고 하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주는 서비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부모 교육 받으셔야지, 맞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부모 교육 받으라면 그 멘트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픈 멘트인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서비스 자체가 부모 교육, 그 다음에 가족 강화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엄마를 낙인 찍히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엄마를 더 푸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일종의 포유동물인데요. 포유동물 중에 토끼도요, 새끼를 낳는데 자꾸 외부에서 들치고 하면 자기 새끼 물어요. 죽여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와서 건들면요, 그리고 자꾸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 삶이 더 피폐돼요. 왜 이분이 공황장애고 대인기피증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거기서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도입을 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의 입장에서는요, 아이에게 부모는 울타리와 공간의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엄마와 양육자가 안정화된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일단 안정화된 상태가 필요하다. 안정화되지 않는 부모를 데리고 직업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 교육 시킨다라는 거는 대단히 그 부모를 양육자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다. 스트레스 상황으로 만든다. 진짜 아이를 위한다면 1차적으로 아이에 대한 서비스는 옆에 있는 기관들이 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울타리와 공간 역할을 하게끔 엄마의 안정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안정화 작업이 안 됐을 때 아이한테 분명히 부모는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걸 통해서 아이는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보면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15세 때 부모가 이혼했고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자원이 너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대상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를 줄 때, 여기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계시지만 서비스를 줄 때 기존에 있는 서비스로 연계해요.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활에다가 자활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자활 서비스 끝나면 이분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1년 지나고 나서 와서 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그 너무 당연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복지병 걸린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또 가서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자원이요. 이 자원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뭔가를 준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한 작업을 준다고 해서 변화가 있겠냐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당장 실적을 내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은 이 클라이언트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듭니다. 여기 보면은 대인기피, 공황장애, 우울증, 저 같으면은 당연히 걸리고도 남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장애를 가진 분한테 너는 왜 우울증 걸렸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왜 걸렸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엄격한 훈육과 통제와 처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했다 그래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 자체 그다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빠 없이 움직일까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욕할까봐 아이들을 그렇게 훈육하는 거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 당연한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의 안정화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상관계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양육 경험을 재구성하거나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 제발 옆에 있는 그 가부장적인 그 시스템에 녹아들지 않게끔 내가 여성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그거를 부각시켜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현재 삶의 안정화, 심리적, 경제적 주거.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아이의 양육 거기에 집중할 만큼의 그런 여성들이나 삶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동기 강화인데요. 이 동기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분이 지금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아까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내가 받았던 서비스들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 연계를 원하는데 연계된 자원은 원만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원하는데 정신과 약물은 복용하고 좋은 엄마는 되고 싶은데 뭐 아동학대를 하고 있고 책임 양육은 하는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고 지인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많고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 양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양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이론 자체가 동기 강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접하시게 될 때 이렇게 양가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게 되는데요. 이 양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담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양가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괜찮은 대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성보다는 안정화된 상태에서 지금 뭔가 결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분의 그 심정에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자기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오히려 사례관리사하고 만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중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기 강화로 무조건 계속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친구가 뭔가를 하나를 결정하면서 이건 내가 결정한 거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희들이 자녀 키울 때도 일단은 아이들이 경험해보고 거기서 실패하면 부모들이 그 실패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 지금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은 15세 때의 상처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해보고 결정하고 실패했으면 그 실패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례관리자, 발파신 사례관리자가 앞에 그 강점 관점과 그다음에 대상관계 파트에서 지원을 참 많이 잘하셨어요. 대처를 잘하셨습니다. 근데 동기 강화 이 파트는 사실은 아까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었나라는 퀘스천이 드는 게,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자기결정권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냐면은 1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또 뭔가를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체감도가 없는 거, 이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가 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왜 이 자리가 비었을까? 발표하는 강사가 놓쳤을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퀘스천으로 놔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례 관리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을 늘 재사정하는 필요가 있다. 도대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뭔가 라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재사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욕구가 선생님들의 욕구인지 클라이언트 욕구인지, 빨리빨리 해서 자립하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욕구일 수 있어요. 그분의 욕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욕구가. 그래서 클라이언트 욕구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욕구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사례관리 장기 목표를 엄마의 역량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안정화가 될 때 이 가정 자체가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있게끔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 사례관리자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1차적으로 저와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오신 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고 다른 기관에서 있는 분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든 부분인데요. 본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옆에 기관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실제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형성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사회복지현장은요. 사회복지니까 사실은 뭐예요?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데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안 됩니다.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는 지자체는 정말 잘하는 지자체인데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로 지자체 중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희망복지지원단하고 드림스타트가 연계가 잘 안 될걸요. 각각 따로 놉니다. 근데 이 가정은 뭐냐면 희망복지지원단하고 드림스타트가 연계를 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복지지원단 일만 아셔요. 드림스타트가 어떻게 개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희망복지지원단 따로 드림스타트 따로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욕구조사하고 다시 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들이 와갖고 계속 찔러보는 이 시스템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통합사례회의라는 게 뭡니까? 클라이언트를 제발 피곤하지 않게끔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끼가 애를 낳고 나서 계속 애들이 와서 문 열어보듯이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애들처럼 계속 토끼 낳은 그걸 문 열어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계가 돼야 되는 거죠. 연계가. 근데 연계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 케이스라는 희망복지지원단 선생님도 이 케이스 발표하시려면 기존에 아마 드림스타트 자료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가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발표하시려면. 그러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주사례관리자의 지정과 역할과 서비스 의뢰 점검 평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지금은요 다 시스템은 마련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각자가 돌아간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클라이언트는 각자가 아니잖아요. 한 가정이니까 그렇게 보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욕구 및 지역사회 자원의 질파 서비스 연계인데요.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 교육하면 부모 교육 시켜요. 드림스타트 부모 교육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실제 어떤 부모 교육을 해야 되나요? 이분한테는 그냥 전체 다 모아 있는 조성 가족이고 그 다음에 부자 가정이고 한부모 가정이고 다 모아놓고 하는 부모 교육을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엄마만의 부모 교육은 따로 있어요. 이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스트레스 고단계에 필요한 부모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준다라는 거는 거기에 맞는 부모 교육을 시키는 게 맞춤형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연계는 그냥 다른 데서 부모 교육하니까 집어넣는 게 서비스 연계고요. 맞춤형 서비스는 그 클라이언트에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게 맞춤형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서 서비스를 던지자는 거예요. 나는 부모 교육 분명히 시켰어.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 했어. 그게 아니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 맞는 서비스를 줘야 그게 서비스로 자기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질에 부합한 클래스의 만족도 향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통합협력 체계 구축인데 다 좋은 말입니다. 그거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되게 강조하냐면 여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오셨길래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듣기 전에 자료만 보고 준비를 한 것과 와서 또 김종란 선생님 발표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빠진 것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질문으로 제가 받으면서 커버하고 일단은 자료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남 선생님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이 한부모를 이런 사례로 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데 처음 와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도 앞으로 한부모를 많이 만나실 거고 또 만나셨을 때 많이 난감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힘 좀 내시고요. 일단 먼저 한부모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 부족하거나 안 됐거나 뭐 어쨌든 인식이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부모에 대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부모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부모 가족은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라고 했을 때 18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 18세 미만이지만 대학을 다니게 되면 대학 다니는 시기를 포함해서 22세까지 되고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군대를 가면 그 시간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한부모 가족 지원법 상에는 미혼모 가족이라는 말은 없어요. 미혼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의 유형은 과거에는 사별이 제일 많았고요. 지금은 이혼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미혼 한부모 가족 있고 조손 가족도 한부모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 같은 데를 보면 유배우 한부모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할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했다든지 교도소에 있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다 한부모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한부모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4가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한부모 가족을 볼 때 결손 가족 뭐 이런 표현들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지는 말았어야지 좀 참고 살지 그랬어 뭐 이런 말들 편안하게 그냥 쉽게 막 하시거든요. 근데 한부모 가족은 가족이 해체된 게 아니라 부부 관계만 해소된 겁니다. 네. 그래서 혼자 키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혼이 제일 많다 그랬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은 한부모고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뭔가요? 아무것도 아닌가요? 우리 흔히 돌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돌싱 이랬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기분은 자유로움, 편안함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부모 가족 그러면은 책임지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굉장히 딱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부모 가족은 부부관계의 해소이고 다양한 가족 중에 하나예요. 한부모 가족도. 그래서 결손 가족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해소되다 보니 인척관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가 변화가 생기고 사회관계가 변화 생기고 그러니까 사회심리적인 관계가 변화가 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리적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관점으로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이 때문에 이혼하기도 해요. 이 사례도 보면 딸애한테 해가 될까봐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한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의 한은 한하고 부모를 띄시면 안 되고 한부모가 붙어서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결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위배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은 하나이기도 하지만 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가위, 한강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부모로서 혼자지만 충분하게 잘 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오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 양육 관련 정보가 한부모들한테 정보나 표준이 다양하고 부족함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맘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지만 나한테 맞는 것, 적합한 것,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혼자서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한부모 가족입니다. 그래서 6명이서 아이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혼자서 키워야 되고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원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통합적이어야 되고 일시적인 자원도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립 가능한 CEO라는 점이에요. 다른 어떤 수급의 경우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한부모는 자녀 연령이 지나면 한부모 가족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만큼 수급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립이 가능한 CEO라는 점을 인식하시면서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부부지위를 해소한 이후의 심리 상태를 이 사례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하셨어요. 요거는 다 앞에서 나온 거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통제와 처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분의 경우는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엇나가지 않도록 기둥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라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지원도 해주셨고 현재 상황도 여기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이 가능한 CEO다라고 하는 인식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검정고시 응시 의향이 있고 정보 제공도 요청했고 이거는 본인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고 법정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양육비 증액 소송도 해보고 싶고 지인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갈등도 있지만 자녀 양육 품앗이를 하고 있었다. 뭔가 스스로 의사결정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 개입 실천 포인트로 일단 첫 번째 다시 돌아가면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10번 정도까지 안에 있는 거를 다 쏟아내실 때까지 하세요. 사실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가슴에 쌓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털어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자녀를 책임지기로 한 거 잘한 거라고 칭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다. 근데 좀 더 힘들 뿐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참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아이를 돌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불필요한 갈등은 없애고 여기서는 심리랑 관련해서는 이분이 장기적이더라도 한 기관에서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누가 책임지고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일단 아동 전문가도 오셨으니까 제가 많이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부모 역할을 자녀 양육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 잘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모됨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는 자녀 발달 단계에 대한 과업, 그리고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과의 교류, 또 다른 한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조모임 같은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아이가 엇나가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좋은 의도로 한 것이 본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아동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동 학대예요 라는 그런 어떤 리스트 같은 게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네.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심리 검사나 심리 치료도 필요하고요. 자녀에 대해서 일관적인 가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칙 만들고 준수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알려줘서 부모 효능감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월 평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100만 원 받기 때문에 공적인 제도에 편입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그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소득으로 들어와야 그게 이제 공적 제도로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 수입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규모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거 상황은 현재 이제 LH 있다고 했는데 저는 나중에 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탈시설화 하지만 시설 거주를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금액보다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 예측이 가능해야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으려고 증액소송 하는 것보다도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800만 원 빚졌거든요. 증액 소송하면 받기 힘들어요. 부채 수임료만 더 늘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식생활비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식주 뭐 이런 거 다 뭐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검정고시 공부해서 고졸학력까지 취득하면 국가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후에 자격증을 갖고 취업을 해야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또는 자조모임 활동 같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 자원 다 연계해 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지만 굉장히 피곤해했잖아요. 그래서 메인 창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타 지역사회 전원 연계하되 메인 창구를 정하고 우선순위와 내용에 따라서 지역에서 역할 분담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자립이 가능한 CEO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아이가 18세가 넘어가면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발표하신 분은 인생 후반전이라고 그랬지만 31세라면 아직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한부모 가족이 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생활 회고 한번 해보고,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 큰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생활 전망해보고,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어떤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당은 가능한지, 그리고 자립한 한부모들은 어떻게 자립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1년 단위의 생활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걸 실행하는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 제가 이제 앞에서 아마 자료 같은 것들 보셨을 거예요. 빨간 색깔이 있는데 그게 한국 한부모 연합의 자료예요. 거기에 한부모 서포터즈 지원단이 있는데, 저는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인데요. 저희는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어요. 선배 한부모가 후배 한부모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때는 이게 필요해 연결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와 유사하게 한국 한부모 연합은 전국 조직이라서 서포터즈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시면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사 도우미 파견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육비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양육비 이행 관련은 있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양육비 미행 시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셨는데, 그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고용주가 급여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게 하나 있고, 정기적인 급여가 없거나 급여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감치 명령은 교도소에 있게 하는 건데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양육비를 안 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이 내려놓은 판결을 왜 안 지켜에서 감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요게 마지막인데요. 사실 한부모 가족 복지 생활 시설에 사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요즘 뭐 다 탈시설화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런데, 저는 이분한테 주거비 부족도 해결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려면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설에서 거주하게 되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거라든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고, 네, 후원도 있고 해서 생활비 절감되고, 부산 지역의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 지금 이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데는 모자 가족 복지 시설이에요. 6개가 있고요. 기본생활시설에서 3년, 연장해서 2년, 자립생활에서 3년, 연장해서 2년 하면 최장 10년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실 때 그 자립지원금처럼 또 이렇게 일정 금액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다른 엄마들이 어떻게 사시는가도 보고 자조 모임도 가고, 그러려면 힘들어도 시설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저는 질문 주시면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온 한선희입니다. 저도 앉아서 할 예정인데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사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고, 또 여기 발제해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를 모로 정하고 사례 관리를 해 오시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사례를 만나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아동 관련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걸 서로 고민해 볼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동복지 관련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동학대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 또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의 어려움들, 그 두 분 말씀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가지 서비스를 했어도 아직도 안 바뀐 사람도 있고, 라포만 형성했더니 바뀌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얘기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현장에서 사례를 만날 때 이제까지 많은 사례를 해왔지만 이 사례에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을 알게 되고, 또 요즘 들어서 더 느끼는 것은 답이 없는, 좀 말씀이 외람되지만 답이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여기 사례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예술가이고, 또 그동안의 노력이나 애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가족으로서 기능하고 가정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되 아동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 주셨던 분과는 약간의 관점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 조금 이따 더 긴밀한 것은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하고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발제하신 분의 고민, 그리고 또 이제까지 노력, 이런 것들에 위로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격려합니다. 사례들을 볼 때 정말 많이 안타깝고요. 이 사례를 볼 때도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만났을 때 정말로 주체가 되어서 아동을 클라이언트로 해서 아동 관점에서 사례 관리를 지역사회 내에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사실은 희망복지 지원단보다는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드림 스타트하고 적절한 연계와 중점적인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더 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을 가지면서 발제하신 분의 슈퍼비전 요구사항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것이 좀 친모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사례 관리 관점에 제가 슈퍼비전을 주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는 엄마와 더불어서 두 아이가 생활하는 3인 가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엄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 두 아이는 특히나 영유아기에 해당되어지는 어린 미취학 과정 6년여를 엄마의 우울증과 또 그 대인 기피와 공황 장애와 또 자살 시도가 저는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 것으로 그 사례를 직접 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서류로는 그렇게 봤더니 아까 발표할 때 들어보니 잦은 빈도가 높은 자살 시도가 있었던 가정으로 보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부적절한 체벌, 또 부적절한 학대 이런 것들로 신고되어져서 저희한테 되어지는 사례들,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자녀를 타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경우로 흘러가는 그 가정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뉴스로 나오면은 이제 다들 깜짝 놀래고 또 마음으로 쯧쯧하고 조금 측은함을 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례를 아동 권리 관점으로 조금 분석해 보고 이것 관련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명, 첫째 남과 8세 첫째 남과 둘째 6세 여자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인데요. 벌써 첫째 남은 3살 무렵 이 아이가 이제 3세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만으로는 24개월이 되었나 의심되어지는 그 나이에 친부로부터 신체학대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 발표에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 장본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마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에서 사례 관리를 조금 진행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아이들에게 들어갔던 서비스가 심리검사 1회 했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심리 치료를 몇 번 했고 그 이후로 드림스타트에서 목욕 쿠폰이나 또는 쌀이나 이런 물품 지원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부부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 엄마가 아이들 음란 채팅, 또 음란 동영상, 그리고 또 의처증, 또 모에 대한 부적절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과정에서 보면 첫째 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1살 무렵에 이 갈등 속에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한 이후로는 이 친모에 의해서 친부하고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차단이 되어지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친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지나친 통제, 또 간섭,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훈육적인 방법에서의 체벌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얘기되어지고 또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것을 과다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첫째 남이 둘째 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시킨 다음에 등교하느라고 학교에 지각했다. 물론 이게 홈쇼핑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에 일어났었던 것을 오늘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지극한 방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남이 새벽에 일어나서 맨발과 내복 차림으로 새벽이 아니라 야간에 맨발과 내복 차림으로 배회하여서 이웃에 의해서 신고되었고 또 두 아이가 마른 체형이고 허약하며
기초 체력이 낮고 저체중이다. 이건 영양 불균형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일하게 나열하지 않고서도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정은 엄마의 정신건강 문제가 6년여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아까 약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됐다.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병 인식하고 자기가 약물을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면에서 바라볼 때는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모가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또 홈쇼핑이나 자활 나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방치되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인과 같이 연합해서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또 보완을 받고 또 뭐 지지도 받고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하고 있는 이 자조 모임에서 만난 지인조차도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고 또 자녀 간에 서로 역기능적인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 가정을 그대로 둘이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리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친모가 구체적 자살 경험이 있다는 것에 또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이때 친모가 자살 또는 어떤 정신과적으로 어떤 문제로 구체화시켜서 자살 경험을 시도했다는 것은 엄청 유의미한 일이거든요. 내가 죽겠다 한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살을 빈번하게 했다는 것은 매우 위기 개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지역사회는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지원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자녀가 자기 자녀를 타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반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이 용어도 지극히 아동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용어이거든요. 원래 아이가 의사를 표현해서 자살한 게 아니고 보호자가 아이를 타살하고 본인이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대, 30대에 또 아까 원가족 15세 때 가출해서 부모님도 이혼하고 하는 이런 원가족에서부터 이런 자녀들이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스트레스나 빈곤이나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한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는, 또 특히나 중요한 영유아기에는 아주 위험하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저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엄마에 대한 집중 관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에게 양육 의지가 있는 것과 양육 능력이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누구나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고 건강하게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있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요보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 좀 더 민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이 두 자녀가 적절하게 키워질 수 있도록 단기적인 한시적인 친모에 대한 집중 치료 시간, 그리고 두 아이에 대한 대리 양육 방법을 조금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두 자녀에 대한, 물론 우리가 흔히 배울 때
원가정 보호 서비스를 가장 먼저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도 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족 보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 보호의 기능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동 보호에 있어서 가족 기능이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재하거나 관련 지식이 없거나 또는 기술이 부족하여서 또 다양한 이유로 충분하게 가족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한시적으로 분리해보는 방법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분리할 때는 여러 가지의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연령이 저연령인가, 또 아이들이 정신건강 문제나 비행 문제가 있는가, 또 방임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또 아이들이 저체중이거나 또래에 비해서 영양이 많이 결핍되어 있거나 신체적으로 손상이 있는가, 부모가 양육 기술이나 태도가 부적절해서 또 모의 연령이 또 낮아서 아이들을 키울 만한 능력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리보호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리보호할 때는 가정의 분위기와 가장 유사한 위탁가정제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탁가정지원센터가 있어서 각 지역마다 가정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그룹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규모 양육시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6년 동안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고 약물 복용을 하고 있으나 치료가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엄마에 대한 집중 치료 시간을,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자녀 양육에 조금 휴식을 주는, 쉼을 주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친부의, 이게 언제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모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그 성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알코올 문제나 또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참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것은 그 병인식 과 더불어서 약물 복용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께서도 그 약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그 엄마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말로 밀접하게 잘 연계해서 사례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엄마가 약물을 복용하면서 자기의 그 정신과적인 이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삶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엄마에 의해서 주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에게는 책임이 가중되지만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친부와 만날 기회를 친모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계속적으로 지원받고 아이들의 커가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과 또 부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아이에게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이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과 더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사실은 아이들은 내가 우리 집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부적절하게 키움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 못합니다. 보통 자기가 자기 보호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청소년기, 즉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가 되어야 자기가 신고를 하는 정도에 이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이것이 적절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에게 나타나는 8세 아이와 6세 아이에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봐주는 시선. 그래서 제가 이 드림스타트에서 이게 사례가 이관되어져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엄마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든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에 관련된 사례 관리를 하든 이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민감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아까 제가 예술을 하듯,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도 말이 다르고 다르고 상담을 하는 스킬도 이 타이밍이 이게 적절하고 아니면 이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이 각각 사례마다 다 다른 것을 보아집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드림스타트와 또 정신보건증진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과 또 아동학대를 관련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같이 연합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 환경과 보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